앞서 사회자분께서 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한국 스마트 제조산업협회에서 그 사업기획과 정책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해 그 5월까지는 스마트 공장 추진단에서 이제 표준 기획팀에서 이제 표준 쪽 업무를 겸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 그 한 교수님께서 현장 베이스에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속해 있는 곳이 협회이다 보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적, 시장, 그다음에 뭐 기술 베이스별로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제조 현장에서의 스마트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하니까 저는 한 2년 전에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시발된 독일 공학칼륨원의 카거만 교수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그분이 이제 우리가 인더스트리 4.0를 얘기하고 4차 산업혁명을 얘기했는데 구글에서 인더스트리 4.0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검색한 빈도수가 독일이나 미국, 유럽 여타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배 이상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한국이 정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는지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는 각자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인지 아닌지는 지금이 아니라 후세대가 판단해야 될 것이지만 분명히 이런 기술 변화와 어떤 이런 생산 시스템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변곡점에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도래한 기술, IoT, 빅데이터, 로봇, ICBM 여러 등 한 5년 전, 불과 7, 8년 전만 해도 이러한 기술들이 좀 한 차례씩 나왔다고 하면 요새는 이게 굉장히 뜨거워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고 보여지고요. 또 글로벌 경쟁 격화 우리나라를 둘러싼 내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쟁들의 속도,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언제나 위기였지만 또 여러 가지 생산성 정책 이런 부분들이 제조 부분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차, 4차 아까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1, 2, 3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된 동인들은 뭘까요? 기술 베이스의 증기, 내연, 컴퓨터라고 하면 4차 산업혁명은 어떤 기술 동인으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아마 지금 진행 중이라서 각자 가진 생각과 이런 아이디어들이 다르실 수도 있을 텐데요. 결국에는 연결을 통한 공간의 효율화를 통해서 어떤 최대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측면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지는 많은 분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 AI 인공지능이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어떤 ICBM을 비롯한 여러 신기술들이 IT를 베이스로 정보화, 자동화하는 데 측면을 뒀다면 AI는 인간의 영역을 침범이랄까 하여튼 인간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AI가 가진 장점은 많습니다. 인간은 고작해야 한 30년 정도의 교육기간을 갖는 반면 어차피 죽습니다. 근데 AI는 스스로 자가학습을 하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알파고가 알파고 제로에서 알파고 X로 이렇게 진화했듯이 스스로 자가 진단하는 형태를 갖고 있고요. 물론 AI가 가진 단점도 있죠. 어떤 이제 감정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아직까지 인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그런 감정적인 영역에까지 지금 문화와 예술 이런 부분까지
AI가 인간에 범접하고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조만간 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AI의 확대 영향력은 좀 더 커 나가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시대가 도래한 배경으로는 80년대에 AI의 암흑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뭐 그때 당시에 어떤 이제 그 분석 툴이나 알고리즘 등에 대한 근간은 안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컴퓨팅 파워나 네트워크 속도에 대한 문제로 이런 것들이 발전되지 못한 주변적 환경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5G를 비롯한 이제 네트워크 속도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이런 AI가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초연결과 AI로부터 비롯된 이 4차 산업혁명이 제조업에 있어서의 결합을 해서 이제 스마트 제조, 스마트 공장으로 저희가 일컬어지고 있고요. 뭐 다양한 분야에서 헬스, 팜, 카 부분에서 이런 다양한 어떤 이제 서비스 모듈이 도출이 되어 있고, 제조 라인에서는 이제 스마트 제조라는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떤 분야가 가장 AI의 활용도가 높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그 공정 설비 품질 부분에 있어서의 AI의 어떤 활용도가 많이 보여질 걸로 보여졌고요. 이제 공정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기존에 이제 라트래킹을 통해서 이제 공정 관리들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공정 최적화 형태로 나타날 거고요. 설비도 그동안에 이제 설비 보존의 개념이었다면, 사후에 설비를 최적화할 수 있고 가동률을 최적화할 수 있는 이제 설비 보존이었다면, 이게 지금 AI를 활용해서 예지 보존, 나아가서는 이제 자율 보존 형태로 그 변화해 나갈 거라고 보여지고, 품질에 있어서도 데이터 측정과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품질을 예측하는 수준까지 AI를 활용해 변모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조업 현황 어렵습니다. 예. 시장 기술적 현황, 뭐 경쟁, 뭐 중국의 급부상, 뭐 무역 질서 변화, 항상 어려웠고 앞으로도 어려워질 거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제조업 분야의 혁신, 스마트 제조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예. 저희는 이제 이게 가공 부분에 있어서의 제조업이 많이 발달을 해서 지난 10년간 뭐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이런 형태의 주력 산업 중심으로 많이 발전을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가가치율이 핵심 기술에 대한 어떤 디펜던시도 많고, 앞단의 이제 설계라든지 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낮아서 부가가치율이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뭐 기술적으로 뭐 도전적인 R&D 부족, 그다음에 뭐 인력, 금융적인 부분, 예, 이런 부분 다 아시다시피 어떤 신성장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기반, 인프라, 사회적 인식, 문화 등이 좀 많이 발달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변화 모습, 뭐 시스템 반도체도 기존의 이제 메모리 부분에서 이제 뭐 팹리스라든지 파운드리 시장으로 좀 주도해야 되겠고요. 뭐 바이오 마찬가지고 자동차 조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음영 처리된 부분이 이제 부가가치율을 저희가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OLED나 시스템 반도체 부분도 부가가치 비중이 그다지 높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18년도에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이런데, 앞으로 20년 내지는 뭐 그 후에는 이러한 그 신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부가가치 비중을 좀 높임으로써 매출 및 영업이익 증대에 많이 힘써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화 방향이 되겠습니다.
지금 산업용 로봇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고 기술의 발전,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화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 제조를 이끄는 동인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제약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그다음에 호환성이라든지 실시간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이런 그 커넥티비티에 대한 요소들도 좀 부족하고요. CPS 아직 구현되지 않았지만은 완성된 기술도 아닙니다. 예. CPS로 구현이 되었을 때 이런 ICS를 통한 이런 그 보완적인 요소들도 제약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로봇의 활발한 증가와 그다음에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이제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이 기술적인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도전적인 요소, IT와 OT의 호환성 부족과 솔루션 도입 비율 등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변화는 결국엔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요약될 수 있겠는데요. 원가 절감을 위해서 FEMS라든지 프로세스 최적화하기 위한 이런 솔루션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HMI, 팜이라든지 이런 이제 설비 관리 솔루션들이 많이 활용되어 있고 스마트 제조 혁신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들이 널리 활용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 관련 보안 이슈 등은 기기와 이제 장비 간 인터페이스들이 활발히 될수록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앞으로 도래될 위험들이 많이 크고요. 사실 보안에 대해서는 아직 이 시장이 그로잉되는 상황이라 보안에 대해서는 많은 경각심이나 투자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모든 어떤 설비 데이터들이 다 인터넷에 연결됨으로써 그 하나의 그 컴퓨터라도 이런 감염이 된다면 그 파급력은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쨌든 이런 보안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기업 차원에서의 대응과 또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단돈 몇 천만 원이라도 이런 솔루션 도입이나 컨설팅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가 마중물 형태의 보급사업이라는 형태로 하고 있지만 결국엔 5대5 방식 아니면 지자체하고 매칭을 해서 8대2까지 그 비중을 줄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중소기업 입장에서 어떤 그런 몇 천만 원의 돈도 투자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그런 정책적인 지원이 이어져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연결 이슈, 이 이슈들은 이제 계속 스마트 센서라든지 IoT 이런 기술들이 발전해 가면서 계속 이 커넥티비티에 대한 이슈 등은 도래될 거고요. 중소기업의 보급률 아직까지 낮습니다. 여러 제조 현장을 가보시면 어떤 전산 솔루션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없고 더군다나 거기서 그런 그 솔루션들을 운영할 수 있는 인원들은 더 턱없이 부족하거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단에 여러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중소기업 제조 현장과는 약간 괴리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도 필요성은 인지하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인지해서 제조업 혁신 3.0 전략이라는 이제 기본 프린시펄한 정책 아래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마련을 했고요. 18년도까지는 아마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2만 개 도입을 했다가 18년 12월에 나온 그런 이제 중소기업 제조업 혁신 전략에 따라서 2022년까지 3만 개 스마트 공장 도입을 목표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게 그 자료고요. 추구하는 목표로는 스마트 공장 3만 개, 그다음에 스마트 산업단지 10개. 현재로는 지금 안산과 창원에 스마트 산업단지가 두 곳이 조성되어 있고요. 매년 2개 내지 3개의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조 일자리를 통해서 산업재해에 대한 감소 부분도 제시를 했고요. 스마트 공장 전문 인력 10만 명, 공장이 3만 개인데 전문 인력이 10만 명 정도는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전문 인력 10만 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예. 구축 기업은 이게 왜 3만 개냐라는 좀 질의가 있으시던데요. 10인 이상 제조업 중소기업이 한 6.7만 개 정도 되고 그 중에 절반인 3만 개를 2022년까지 도입하고자 하는 목표로 설정이 되었고요. 18년도까지는 한 8천 개, 올해 한 4천 개에서 12,000개 정도의 스마트 공장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스마트 공장이 기초와 이제 중간 1단계의 한 80%의 제조 기업들이 그 정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도 굉장히 대단한 수치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정부에서는 19년도부터 이런 고도화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서 한 22년까지 한 4분의 1 정도를 고도화, 그러니까 중간 2단계 이상의 걸 의미하는데요. 그 기업들을 고도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지원 예산과 이제 신규 보급 및 고도화 지원이 좀 확대가 되었고요. 지원 횟수도 그동안에는 중복 지원이 안 됐었는데 이제 고도화를 지향한다고 한다면 최대 2회까지 이제 사업 수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과제당 지원 금액을 확대를 했고요. 지원 범위도 그동안에는 솔루션 베이스의 MES라든지 ERP, PLM, SCM 등의 솔루션 베이스의 스마트 공장 솔루션을 도입했다면 이제 자동화 설비까지 고도화하고자 한다는 요건 하에 자동화 설비까지 이제 확대를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컨설팅, 그다음에 중기부를 비롯한 관련 유관 단체와의 합동적인 지원이 이번 저희 중소기업 제조 혁신 전략에 나온 주요 골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국에서는 어떻게 이런 그 스마트 제조 혁신 전략을 드라이브하고 있느냐? 독일에서는 이제 인더스트리 4.0, 그다음에 2016년도에 아마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으로 개칭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이 가진 장점, ICT 기업을 베이스로 한 제조 혁신, 육성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 일본은 아시다시피 이제 공작 기계라든지 정밀 제조, 그다음에 로봇 부분의 강점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또 과거 도요타를 중심으로 한 이런 자동화 솔루션 베이스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베이스를 중심으로 제형 전략을 하고 있고, 중국 제조 2025는 미국 그 무역 분쟁의 하나로 대두될 만큼 전방위적으로 자국이 가진 탄탄한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전방위적인 기술 개발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 얘기를 잠깐 하고 가고자 하는데요. 일본의 스마트 제조 기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뒷단에 좀 소개를 드릴 텐데, 저희가 이제 스마트 제조에 25개 기술로 좀 카테고라이즈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20개 기술이 한국보다 우위인 부분이 나타났고요. 일본에 있어서는 장비 디바이스 부분에서 미국, 독일과의 기술 수준 차이가 굉장히 대등한 수준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부품 로봇 산업은 제조
강국에 비해서 거의 이제 탑 수준에 이르고요. 제가 올해 초에 환학이라는 로봇 업체를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환학에서 개발하는 자동 제어기, 산업용 제어기에 대해서는 전 세계 모든 로봇 벤더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왜냐하면 이 정밀 제어기 부분에서는 세계 탑을 찍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환학의 지원이 없으면 사실 그런 정밀 가공이 가능한 로봇 제작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참 이런 사태가 터지면서 좀 안타까움도 많이 느꼈는데요. 그만큼 그들은 이제 이런 정밀 가공 부분에 있어서 많은 강점을, 오히려 뭐 미국이나 독일보다 많은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한국에 있어서 스마트 제조 관련 기술 대일 의존들이 많이 심화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뭐 이를 캐치하고 아마 소재 부품 쪽에 굉장히 강화하려는 의지가 있고요. 공장 자동화 핵심인 PLC, 뭐 이런 미쓰비시나 이런 부분들이 특히 자동차 분야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일본과 기술 제휴로 하는 부분이 6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공장 기계의 주요 부품인 리니어 가이드, 뭐 또 베어링 부분도 일본에서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찌됐건 현재로서는 정밀 가공 부분에 있어서 일본의 좀 대일 의존도가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각적 협력 체계도 구축해야 되고, 우리가 가진 특장점, 뭐 인터넷 통신이라든지 ICT 융합형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원천 기술도 확보하는 반면, 또 이런 소재 부품에 대한 좀 핵심 기술도 병행해서 좀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마켓앤마켓이라는 데서 스마트 제조 관련 시장을 기술별, 모듈별, 그다음에 이제 업종별, 그다음에 지역별로 나눈 자료인데요. 스마트 제조 시장 규모는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어떤 변화의 트렌드다 보니까 성장률이 한 10.4%에 매년 10.4%에 달할 만큼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에 이어서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디스크리트, 그러니까 이상공정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하는데요. 다 비슷비슷한 수준의 어떤 이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의료기기 분야라면 아마 지금 뭐 생활환경의 변화, 뭐 이런 것 부분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 의료기기 부분의 성장이 좀 높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산업의 경우는 오일과 가스 산업의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다른 어떤 산업보다 오일, 가스가 이제 설비에 대한 투자들이 천문학적 규모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으로 아마 다른 부분보다 이 오일, 가스 부분이 성장률이 높게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공정과 이제 프로세스 공정을 살펴보자면 이상공정 부분의 성장률이 약간 좀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구성 요소 모듈별 측면에서 보자면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서 그런지 3D 프린팅 시장이 다른 뭐 센서라든지 머신 비전보다는 좀 더 가파른 성장세 28.5% 정도 되니까요. 이 부분의 성장이 좀 가파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기술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 출연 기간 중에 한 곳에서 스마트 제조에 대한 기술을
8대 기반 기술과 2개의 이제 신기술로 나눈 자료인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블록체인도 사실 좀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뭐 데이터 공유, 분산, 확산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각광을 받을 텐데요. 커넥티비티에 대한 관점에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좀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각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고요. 제가 좀 강의를 대비해서 조금 자료를 찾아서 넣은 부분이니까 발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센서 부분은 사실 다양합니다. 쓰이는 곳이 굉장히 다양하고 범위들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제조 부분에서는 이제 다양한 정보를 감지할 수 있는 똑똑한 센서, 즉 연결되어 있다는 센서죠. 그러한 센서들을 의미하고요. 감지 대상별, 방식별, 적용 분야별로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여기 모빌리티에서 텔레콤 부분에서 그다음에 의료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금 활용이 돼가고 있고 센서 디펜던시만 된 게 아니고 이것들이 클라우드 빅데이터하고 연결해서 데이터 수집하는 그 최말단의 엣지단에 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PS 앞단에서 또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CPS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의가 각양각색일 만큼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CPS는 시뮬레이션 엔지니어링 기술과 그다음에 실시간성이 확보된 기술이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은 인간 주변 물리 시스템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데이터가 수집되고 IT 기술이 융합되어 못하네요. 물리 시스템을 분석하고 제어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가상 현실의 어떤 제조 현장을 끌어와서 가상 세계에서 단순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제어하고 통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이거는 이제 완성된 기술들은 아니고 지금 각 업종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쓰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D 프린팅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절삭 가공, 기존에 이제 깎아내는 과정에 있어 형태로 이제 제조물을 만들어냈다면 이제 적층 가공 형태로 만드는 기술들을 베이스로 한 인쇄 제조 방식이 되겠고요. 3D 프린팅의 발전은 소재의 발전과 좀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파우더 분말 형식의 어떤 그 소재에 있어서 3D 프린팅이 됐다면 지금은 이제 알루미늄 소재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재의 다양성을 확보하니 또 제품의 다양성, 또 사용자의 다양성도 많이 꾀할 수 있었고요. 이것들이 또 이제 맞춤형 제조 방식의 정말 그 핵심적인 기술이니만큼 앞으로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는 많이 발전돼 나갈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런 그 속도가 좀 느리고 이런 많은 양의 주문들을 소화해내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직교형으로 이렇게 쌓아가면서 만드는 거니만큼 이런 것들이 그 설계, 각 제품에 대한 각기 다른 설계들이 협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설계 모듈들이 좀 공유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에너지 절감 부분인데요. 제조 부분에서는 굉장히 에너지 절감이라는 게 큰 이슈고 화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에너지를 세이빙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에너지를 얼마나 이렇게
저장하고 그다음에 뭐 전력 피크를 예측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원가하고 그다음에 어떤 생산 효율화와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다른 어떤 부분보다 ESS, EMS 같은 이제 솔루션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것들이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사물 인터넷 부분이고요. 결국에 이제 제조 밑단에 그 여러 기기 설비에 이런 IoT 센서들을 붙여서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그런 부분의 좀 핵심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IT와 OT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것들을 실현시키는 도구로서 그 사물 인터넷들이 활용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단순히 원격 제어 솔루션 개발에 이런 그 IoT들이 좀 활용되고 있는 반면에 해외에서는 이제 뭐 작업자의 안전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뭐 데이터 관리 서비스 등의 이런 서비스 등과 결합해서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 빅데이터 부분인데요. 예, 결국에 제가 여러 가지 뭐 기술들을 소개했지만 결국에 스마트 공장의 핵심은 데이터고요. 예,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 빅데이터, 뭐 속칭 뭐 4V로 그 요약이 되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데이터로 구성된 방대한 볼륨의 이제 데이터로부터 캡처, 그다음에 데이터 탐색 및 분석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필요한 가치를 추출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술이고요. 제조 부분에서는 어떻게 쓰일까요? 이제 수요 예측하는 데 있어서 실시간 매출 분석, 다차원 상황별 수요 예측을 할 수 있겠고요. 디스플레이 부분에 있어서는 빅데이터 기반 OLED 뭐 증착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수집된 데이터들이 활용될 수 있겠고, MES와 생산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봉제 제조 공정 효율화 부분에 있어서 빅데이터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제 빅데이터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인프라적으로 필요한 기술들은 이제 클라우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새 이제 데이터의 규모가 뭐 5G라든지 이런 그 네트워크의 가속화로 인해서 온프라미스 형태로는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실시간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여러 제조 현장에 이런 클라우드 도입이 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향후에는 이런 데이터를 이제 실시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이제 클라우드 형태가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홀로그램인데요. 뭐 AR, VR, 뭐 요새는 이제 이걸 믹싱한 뭐 MR, 뭐 XR 형태로도 많이 나오는데요. 제조 분야에 있어서는 설계 내지는 그다음에 테스팅, 훈련용 등으로 많이 아직 쓰이고 있는 거고요. 뭐 가장 활발한 분야는 뭐니 해도 게임 분야에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CPU, 이 컴퓨팅 파워, 옛날에 이제 약간 좀 어지러움을 느끼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CPU의 속도와 이런 것들, 네트워크의 속도의 그 증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실시간성과 정말 현실에서 몰입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 구현됨으로써 제조 분야에 있어서도 좀 쓰이고 있는, 예, 실제 사례로서 쓰이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앞서서 제가 이제 기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자료는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스마트 공장 전문가분 한 기술별로 한 10분 정도, 그러니까 25개니까 한 250, 300여 분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나온 거고요. 아직까지 뭐 이런 조사들이 정말 맞냐 안 맞냐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전반적인 트렌드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는 우리가 72.3% 정도 되고요.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독일 93, 그다음에 뭐 EU 한 80 정도, 일본이 비슷한 수준이고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데 이것도 기술별로는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술 격차는 미국과 한 2.5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여지고요. 예, 특히 제조 소프트웨어 및 통신 분야는 우수한 편이나 하드웨어 첨단 기술 분야는 정말 취약한 형태로 전문가분들이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한국은 25개 기술 중 인터넷 통신은 발달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이건 우리나라의 뭐 이런 빠른 네트워크 속도에 기인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요 기술이 최고 그룹으로 분류됐고 대부분 이제 선도 그룹과 추격 그룹의 내지는 이제 후발 그룹으로 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참고로 봐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스마트 제조의 어떤 실체를 보기 위한 가장 큰 전시회 중에 하나죠. 예. 매년 한 3월, 4월 중에 열리는 하노버 메세인데요. 저희 협회에서는 이제 매년 한 참관단 20-30여 분을 모시고 이제 이 하노버 메세를 가서 제조 현장의 변화와 뭐 기술의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요. 하노버 박람회는 1947년부터 나온 사실상 세계 최대의 산업 박람회고요. 뭐 생산 제조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모든 기술을 통틀어서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도 어마어마해서 아마 코엑스 한 10개 정도 합친 거 저도 이거 뭐 한 3, 4일을 풀로 이렇게 할애하지 않는 이상 다 못 볼 정도인데요. 뭐 거기서 그 소개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이제 규모고요. 뭐 예, B2B 전시의 성격이라서 한 21만 정도가 오셨고, 예, 뭐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박람회의 주요 특징은 이제 매년 주제를 정합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는 Make Digital Transformation Tangible이라는 주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들을 이제 좀 보여주려고 그러한 주제들을 좀 선정을 했고요. 실제로 뭐 페스토, 지멘스 등에서는 이런 자기네들의 솔루션과 하드웨어를 결합해서 그 프랙티스들을 현장에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목격할 수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개별 기업 차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협업 형태로 출연이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2019년도의 동향이라기보다는 요새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SAP도 그 오픈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얼라이언스를 발족을 했고, 지멘스도 이제 마인드스피어라는 마인드스피어라는 그런 얼라이언스를 발족을 했고, 미쓰비시도 이팩토리라는 자사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듯이 SAP 뭐 다양한 글로벌 벤더들이 이런 얼라이언스 형태의 이제 다양한 협업 형태로 이제 출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G는 굉장히 저희만의 어떤 이제 저희가 세계 최초로 했다 보니까 저희만의 어떤 그런 아이콘인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산업박람회에서도 이런 좀 현상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거기서 찍은 화면이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쿠카 부스인데요. 예, 쿠카는 이제 독일의 로봇 기업이었다가 이제 중국에 아마 팔린 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업 로봇인데 여기에 이제 센서들이 달려서 사람과 이제 협업이 가능하게끔 하고, 특히 이것들은 이제 이 로봇 간의 통신을 통해서 얘네들이 이제 맥주를 따라줍니다. 얘는 병을 갖고 있고 얘는 이제 맥주병을 갖고 있는데 서로 어떻게 통신을 하면서 이것들을 따라주는 작업들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로봇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맥주잔을 기울이고요. 천천히 따라줍니다. 사전에 프로그램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참관객 대상으로 해주는 프로모션입니다. 안타깝게 제가 맥주는 마시지 못했는데요. 마셔본 분에 의하면 플로 로봇을 사전에 프로그램을 미리 한 건지 네.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지금 리액션을 하는 건지. 거기 현장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뭐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실시간 협업을 통해서 한다고 한 거라고는 얘기는 했는데요. 아마 데모 버전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좀 제조 현장에까지 적용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잠깐 이렇게 갖고 있으면 얘가 이제 감압 센서로 해서 이런 것들이 딱 놉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 협업 로봇을 떠나서 이제 그 로봇끼리의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오므론의 탁구 로봇 아마 유명할 텐데요. 이게 5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가 여기는 총 5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로봇에 2대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한테 2대가 맞춰 있고, 한 대는 탁구체에 있다고 하는데요. 오므론 하면 정밀기계나 머신 비전의 어떤 그런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말 저희가 지켜봐야 될 건 그런 정밀기계나 머신 비전의 기술이 아닌 이런 빅데이터와 AI 기술이거든요. 이런 패턴들을 계속 5세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그 데이터들을 수집해오고 이런 사람의 움직임, 라켓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는 인공지능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와서 지금은 사실 뭐 거의 프로 수준의 탁구 실력이라고 하고요. 제가 본 바로는 이 탁구 로봇을 이긴 사람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그냥 그림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5G가 올해 3월에도 이렇게 각광이 됐는데요. 아마 내년도에는 5G를 이용한 이런 글로벌 벤더들이 더욱더 많이 창출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KT, SKT에서 이런 무선 통신을 활용한 부분들이 좀 산업박람회에도 출품되고 또 우리가 가진 장점이니만큼 또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었으면 싶습니다. 여담으로 이 하노버 산업박람회는 매년 파트너 나라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내년도 아닌 후년도 2021년도에는 한국이 이제 파트너 국가로서 선정이 될 계획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내년도 혹은 후년도에 가셔서 한국 파트너 국가인 만큼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시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거 말하려고 앞에 그렇게 길게 얘기했는데요. 스마트 공장이 아닐까 싶고요. 새로운 제조 패러다임 무엇이 바뀌나. 제가 이 스마트 제조산업협회에 처음 오면서 몇 가지 가졌던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스마트 공장하고 자동화하고 뭐가 다르냐. 그래서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얼마 전에 누군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동화는 이렇게 자동화 공장은 몸이 자동화, 그러니까 밑단에서의 어떤 이제 현장 제조 부분을 공정을 최적화한다든지, 뭐 로봇을 쓴다든지, 뭐 데이터들이 수집되는 걸 올라오게 한다든지 이런 몸이 자동화되는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스마트 공장은 머리가 자동화된다라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집된 데이터들에 있어서
그간에는 이제 인간의 영역이었던 이제 의사결정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 공장이 지원해주고 예, 또 도와주는 예, 그런 역할 그리고 그 근간에는 데이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클리어하게 정리가 됐는데 예, 그래서 어떤 뭐 다품종 소량 생산 어떤 스마트 그럼으로써 이제 스마트 공장에 대한 필요성들도 좀 생각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고 결국 이제 지능형 공장의 일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스마트 공장의 모습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능형 공장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스스로 인식하고 서비스를 탐색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율 네트워킹이 가능한 공장을 예, 스마트 공장이라고 일컫는데요. 잠깐 한 1분 12초 정도 되니까 아디다스 스피드 팩토리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시켜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신발 제조 부분은 저기 바깥에 있는 부분. 이 대표적인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서 사실 이런 스마트 팩토리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아디다스 스피드 팩토리는 어떻게 했는지 잠깐 짧은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꺼주시겠어요? 예. 언론은 그렇게 소개됐죠. 예. 그 600명이 만들 수 있는 연간 50만 켤레를 직원 10명이 만든다고. 물론 이제 좀 부풀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유지 보수나 이제 관리하는 인원을 제외한 거고 사실 이것들은 이제 하나의 통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서 기존의 어떤 그 운동화는 좀 다른 형태를 띠고 있긴 한데요. 그렇지만 이제 스마트 공장 아까 관점에서 이제 자율 네트워킹하고 스스로 인식하고 서비스를 탐색 가능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게 주문자의 정보와 생산 설비와의 데이터들이 일치되지 않으면 사실상 굉장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공장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앞서 뭐 이런 공장들을 이제 뭐 중간이 내지는 고도화 단계로 불릴 수도 있겠는데요. 정부에서는 이제 이렇게 5단계로 스마트 공장에 대한 기술 수준을 분류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제조 현장은 거의 뭐 엑셀 정도, 그다음에 뭐 이런 아직까지 이제 전산 솔루션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를 이제 ICT 미적용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생산 실적 정보들이 집계돼서 이제 라 트래킹이 가능한 수준을 기초 수준으로 보고 있고 그 데이터들을 집계를 해서 모니터링한 부분을 중간 1단계, 그다음에 중간 2단계는 그다음에 자동 제어가 가능한 부분이 되겠고요. 고도화는 아직 뭐 삼성전자나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없는 공장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CPS를 이용을 해서 이제 자율적 공장 운영이 가능한 공장을 고도화 단계의 공장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 ICT 미적용에서 기초 수준 단계의 제조 현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 기초 수준과 중간 1단계를 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
이것들을 저희는 뭐 전문가 분들께서는 한 5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고, 특히 뭐 중간 1에서 중간 2는 그보다 배 이상의 노력과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저도 그 현장에서의 어떤 스마트 공장, 앞서 뭐 아디다스 스피드 팩토리는 먼 미래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어떤 스마트 공장의 모습이고요. 이것들은 이제 현장에서 보실 수 있는 그 우리 제조 현장의 사례입니다. 화성에 소재하고 있고요. CNC 절삭 가공 등을 중심으로 하는 데인데, 문제점들은 뭐 직관적 경영이고, 뭐 이런 수출 및 매출 격감하는 이런 환경적 요인도 있었습니다. 원인은 데이터에 대한 부재, 잘못된 상황 이해. 그래서 여기서 주요 이슈가 주요 설비와 공정 중심의 실시간 데이터 집계 및 분석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아마 MES 솔루션을 도입을 했을 텐데요. 그로 인해서 생산성 향상과 전산 자동화, 뭐 그로 인한 매출 증대, 뭐 영업이익 증대가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대표분의 인터뷰가 있는데, 결국에 이제 기업 전산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그것들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에 적용하는 게 이 대표분의 스마트 공장의 성공 요인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쪽의 사례를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화성에 소재하고 있고요. 금형 열 처리하는 기업입니다. 문제점은 앞서 마찬가지로 뭐 이런 뭐 아직까지 데이터화되지 못한 제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셨고요. 생산성, 그다음 품질 원가, 이로 인해서 뭐 데이터의 부재, 분석 진단 시스템의 부재. 결국에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어디에서 데이터를 확보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뭐 MES와 아마 여기는 그 EMS 에너지 그 세이빙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열 처리 부분은 그 전기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원가 절감을 위해서 EMS 솔루션을 도입을 한 바 있는데요. 여기서 여기 아까 그 대표분의 인터뷰를 좀 발췌했는데요. 한 앞에 3분 정도만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보다 인터뷰를 통해서 좀 들으시는 게 현장감이 있지 않으실까 싶어서요. EMS 전략감 시스템의 두 가지를 구축을 했죠. 물론 이제 정부에서 역지원과 우리가 이제 4,200 투자해서 1억 4,200 모두 투자를 했는데, 물론 생산관리 시스템을 저희가 하고 좀 약할 정도니까 왜 그걸 저희가 했었느냐면, 모든 공장이 그렇겠지만 저희의 작업보다가 이루어졌어요.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열처리지만은 가공이 아니고 이제 제조업에 대한 서비스거든요. 수출해서 열처리해서 납품해주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저 고객사가 언제 열처리를 줄까? 우리 거래처는 500군데가 됐지만 500군데가 다 있는 거 아니고, 한 집은 뭐 진짜 한 달 있다 오다 올 수 있는, 어느 집은 매일매일 오다 갈 수 있는 거니까, 이러다 보니까 생산비는조차를 전혀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불량이 난다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왜냐면 전부 다 이게 이제 불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바코드라는 게 형성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편의점 가서 뭐를 찍으면 바코드가 형성이 되는데, 보통 우리 열차리가 보통 뭐 천도가 있는데 어떤 뭐 남는 흔적이 없어요. 바코드 뭐 특이 이력 추정을 해서 이거에서 출고까지 거기서 납품을 했는데 거기다 인적 관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코디본이 오셔가지고 최고 금액 같은 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열처리 해야 되나. 그렇다고 남의 유명에다가 전부 다 우리 마음대로 마크처럼 이렇게 챙길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그게 잘못 생기게 되면 불량이 날 수가 있고 어떻게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최고 고민이 됐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도 어떠시 뭐 일단 진행을 해서 회사 나서 보니까 최고 문제점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첫 번째부터 모든 걸 이제 우리 직원들이 이제 외부에서 모바일로 이제 주문을 해서 현장으로 스케줄링을 짜서
근데 이제 작업할 때는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겠죠. 중소기업의 거의 한 90% 정도 마찬가지겠죠. 외국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예, 시간 관계로 제가 끌까요? 예. 이런 것들이 뭐 잠깐 그 데이터 확보에 대한 어려움과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요. 뒷단에는 또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예. 외국인 근로자들이 HMI나 이런 그런 시스템에 좀 익숙하지 않은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어려움도 토로하셨고, 아까 이제 열처리 기업이니만큼 이런 전력 효율화에 대한 부분들도 그냥 그 즉흥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UI를 표준화하고 그다음에 그 전력 피크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생산성을 많이 절감하실 수 있었다는, 또 그것들은 단순히 대표이사만의 결정이 아니고 그런 그 제조 현장을 운영하는 각각의 구성 요소와 함께하고 뭐 스마트 공장 추진단의 뭐 코디 분들의 컨설팅 이런 것들을 좀 뒤따를 수 있는 그런 액션 솔루션들이 좀 뒷받침돼서 가능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그럼 좀 잘된 케이스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뭐 스마트 공장을 이끌어가는 공급 기업 내지는 또 수요 기업이기도 하죠. LS 산전의 경우인데요. 74년에 설립됐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전력 부분, 또 이제 PLC, PLC는 이쪽 그 마케팅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한 20% 정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대다수 이제 중급 이상의 PLC 등은 미쓰비시나 이제 지멘스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중저가라는 이런 그런 타이틀 안에 국내에서도 이제 PLC를 중심으로 한 산업자동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 중 하나로서 스마트 공장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여주는 이제 기업들은 80년대 이후부터 자동화들은 계속 갖추어오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데이터 수집 체계를 만들고 분석 체계를 만듦으로 해서 실시간성을 확보해 가면서 스마트 공장화가 된 거고요. 특히 이제 LS 산전에서는 자체 개발한 이제 네트워크망 라피넷을 통해서 상호 호환성들을 이제 많이 확보해 나가고 지속적인 투자하에 그 청주 공장 등이 여러 이제 그 우리나라 스마트 공장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많이 방문하는 사례로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동양피스톤은 16년도에 저희 그 스마트 공장 첫 대표 공장으로서 선정된 기업체고요. 이제 자동차 피스톤 그 생산업체로 국내에서는 1위, 뭐 세계에서는 뭐 BMW나 이런 데들을 이제 그 납품하는 굉장히 좀 유망한 중소기업이고요. 여기 이제 보통 뿌리 업종의 그런 제조 공정 사이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주조, 주물 같은 것들도 기존에 이제 그 어떤 데이터 중심이 아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CPS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이런 그런 각종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이제 예지 보정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넘어갔고요. 예, 여기 이제 해외 사례인데요. 독일 지멘스 암베르크 공장입니다. 스마트 공장의 성지로 불리는 곳 중에 하나고요. 예, 저도 한번 다녀왔습니다만은 여기 직원들 모습이 굉장히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예. 우리나라는 뭐 분주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을 하고 또 이제 뭐 조립 라인이라든지 이런 데 분주한 반면에 여기서는 이제 모니터링을 보고 거의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고, 예. 그러니만큼 또 불량률들이 뭐 0.000 몇 %라고 할 정도로 이런 그 불량률의 감소에 따라서 뭐 직원 수는 그대로인데 생산성은 10배 이상 향상했다는 뭐 그런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도 뭐 LS 산전하고 마찬가지로 그냥 한 번에 스마트 공장이 된 게 아닙니다. 89년 아마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그 각 공정에서 나온들은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최적의 그 공정 프로세스를 찾아냈고 그러한 찾아낸 과정 중에 결과물들이 뭐 불량률 감소, 생산성 증대로 나타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의 쿠투 스마트라는 데인데요. 뭐 이건 많이 알려지시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소개시켜드린 건 스마트 공장이 별거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는 이제 맞춤형 그 정장을 생산하는 데인데, 4천, 한 달인가? 한 달에 4,000벌의 맞춤형 그 정장이 생성되는데, 이게 기존의 공장과는 다른 점은 4,000벌이 다 각기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4,000명의 재단사가 해야 될 일을 한 600명, 700명의 어떤 공장 관리자들이 해내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연결하는 이런 방식으로 7일 이내에 맞춤 정산을 생산을 해냈고요. 이제 앱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이런 이제 옷들을 그 주문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DB화돼서 클라우드에 저장돼서 현장에서 바로 그 설비와 연계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앞에 뭐 여러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수요 기업도 계시고 공급 기업도 계시겠지만 스마트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데들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예. 현실적으로는 뭐 여러 어려움들이 상존합니다. 네. 수요 기업 관점에서 얘기를 드려볼까요? 이제 협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들은 얘기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보면요. 스마트 공장이 뭔지 모르겠다부터 시작해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특히나 자동화 시대를 거쳐서 여러 가지 그 제조 응용 솔루션들이 도입이 돼 있습니다. MES도 있고 ERP도 있고 PLM도 있고 SCM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간의 인터페이스들이 안 돼서 뭔가 새로운 제조 응용 솔루션이 오면 다시 걷어내거나 아니면 그 부서 간 따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난제가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데이터 간 호환성이 안 되는 측면으로 귀결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런 거는 사실 그 뭐 컨설팅 단계에서는 하나의 기준 정보를 가지고 뭐 MES를 기준 정보로 해서 ERP라든지 PLM이라든지 이런 인터페이스 간의 조율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공급 기업들끼리의 좀 그 조율, 뭐 용어의 통일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업 차원에선 데이터 검증, 연계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공급기업 관점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좀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고도화를 위한 솔루션, 설비 간의 연계 및 통합이 부족하다는 부분들도 많이 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업체들은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자기네 데이터 아키텍처를 좀 다 뜯어 고쳐야 되는 좀 그런 어려움이 좀 상존을 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공급 솔루션에 대한 좀 인지도, 이런 낮은 인지도 때문에 기존의 이제 글로벌 벤더사들의 높은 비용의 솔루션들을 좀 활용하고 있어서 그런 기술에 대한 검증, 신뢰성 확보에 대한 부분들도 정부나 수요 기업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해외에서는 이런 것들을 글로벌 벤더 중심으로 얼라이언스 체계를 구축을 해서 각자에 맞는 표준적인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하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공급 기업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딜리버리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솔루션 간 통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뭐 제안 드리기로는 우리나라가 가진 이제 대기업 중심의 수직 계열화 부분들을 좀 적극 활용을 해서 이제 대기업 라인 중심의 어떤 이제 솔루션 벤더 간 통합 인터페이스 구축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스마트 공장의 유형은 뭐 중소기업 70% 이상, 50억 이하의 뿌리 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유형은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제조업은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서로 다른 스마트 공장에 적용이 가능하다. 예, 적용이 가능하다는 스마트 공장은 하나의 솔루션일 수가 없고요. 업종별로도 다르겠고 수준별로도 다르겠고 그다음에 부서별로도 다르겠다라는 게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주문 생산인지 계획 생산인지에 따라서 아까 뭐 세안진공열처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계획 생산적인 측면보다 주문 생산적인 측면에서 더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겠고요. 제품의 용도, 시장 특성, 매출 규모에 따라서 다 각기 다른 방식의 스마트 공장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도입 목적을 먼저 명확화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필요 기능,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서 시행력을 확보할 건지 그 이후에 내가 필요한 뭐 IoT나 뭐 스마트 센서나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요소들은 앞단의 요구사항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준비 단계, 도입 단계, 발전 단계에 있어서 체크리스트들이 되겠고요. 뭐 고려 사항들을 과거의 스마트 공장 추진단에서 이렇게 구현, 활용, 성능, 데이터 통신, 유지 보수 단계에서 나눈 고려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들은 이제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 확인 지원이라고 그래서 2015년도에 KSX 9001-3이라는 그 수준 진단 모델에 대한 국가 표준이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그 국가 표준을 기반으로 스마트화 수준 확인 지원을 위한 10개 카테고리의 이제 주요 진단 항목이 있고요. 저희 올해부터 하는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의 수요 기업들은 이 수준 확인들을 필수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멘토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 가서 주요 진단을 해주시고요. 또 자가 진단 툴도 있습니다. 혹시 수요 기업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 제조 현장의 어떤 스마트화 수준을 이런 자가 진단 항목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실패하는 스마트 공장의 특징이라고 하면 저도 뭐 여러 군데 가봤지만 담당자가 없는 스마트 공장을 도입했다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거의 이제 품질이나 뭐 관리에서 뭐 한두 분이 겸임으로 자기가 스마트 공장을 담당을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그 공급 기업의 솔루션을 도입한 이유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담당자가 책임을 가지고 끝까지 그 스마트 공장의 실무에 A부터 Z까지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뭐 임원들의 관심 이런 건 어떠한 프로젝트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스마트 공장이 단일 부서의 업무가 아니고 전 부서가 함께 해야 가능한 그런 프로젝트이기에 이런 임원들의 관심이 없는 것도 공장의 주요 특징이 아니겠고요. 그럼 성공하는 거는 결국엔 경영자의 의지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자가 단돈 몇 천만 원이라도 투자할 의지가 있고 내가 잠깐 라인을 재정비하는 기간을 가질지언정 우리의 제조 라인을 좀 한번 바꿔보겠다 하는 그 의지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겠고요. 예, 과감히 삭제하고 단순화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게 제일 좋은 건 이제 빅뱅 방식의 스마트 공장 추진하겠는데 뭐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핵심적인 공정 라인부터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이 세 가지 메시지로 좀 요약이 될 수 있겠는데요. 대표이사 의지와 공감대 형성, 이제 전원 참여 부분. 결국엔 스마트 공장 플랜은 롤링 플랜입니다. 여기까지 가서 어떤 타 라인과의 어떤 연계성을 검토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될 모습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들이 뭐 여기 계신 뭐 수요기업 분들이나 아니면 공급기업 분들께 좀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협회에 있으면서 지금 스마트 공장의 시장 또 이런 정책들이 정부 주도로 많이 이 개화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정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2022년까지 3만 개 스마트 공장 보급을 목표로 과거에 없던 시장도 생겨나고 또 공급 기업들이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한 1,300개 정도 되고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한 500개에서 600개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이 시장들이 2022년도에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가느냐, 이게 협회의 역할이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로 이 보급 사업을 일으켰고 또 2022년도에는 3만 개라는 스마트 공장이 태동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 뭐 ERP나 과거의 여러 프로젝트처럼 보여졌던 그런 선례를 밟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변화를 주도해 주시고 또 공급기업을 대표하는 협회로서 또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